나는 지금 고요한 방에 앉아 낡고 해이진 일기장 한 권을 읽고 있다. 최근 디웹에서 유행하는 미스터리 박스를 200달러나 되는 거금을 내고 손에 넣었다.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부서진 카메라와 녹슨 열쇠, 빛바랜 사진 같은 온갖 잡동사니가 쏟아져 나와 허탈한 마음이었다. 이게 대체 뭘까? 200달러를 주고 산 게 고작 이런 쓰레기들이라니. 나는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던 그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낡고 해이진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지만 종이에서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자국이 이 기록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품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첫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는 희미한 글씨들 뿐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안에 담긴 진실의 파편들이 내 머릿속에 충격적인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인류에게 공개돼서 난들 극비 기록, 그 이상의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배색이 짙어진 나치 독일의 마지막 희망은 다름 아닌 남극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끝없는 눈보라 속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다. 차가운 얼음 속에 파묻힌 거대한 크리스탈 피라미드였다. 나치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용도와 작동 원리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해독한 수학적 법칙들이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나치 과학자들은 기가 막히게도 이 똑같은 방정식을 밀루틴 밀란코비치 박사의 논문에서 찾아냈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중 적국 포로로 수감된 상황에서 수학적 천재성을 발휘하여 완성한 지구의 빙하기가 궤도와 자전축의 미세한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혁신적인 이론이었다. 나치는 밀란코비치 박사가 피라미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를 낙취의 남극으로 데려갔다. 밀루틴 밀란코비치. 1879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보이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축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그의 꿈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적국 포로로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곳이야말로 그가 우주와 지구의 비밀을 연결하는 방정식에 몰두할 수 있는 고독한 연구실이 되어 주었다. 밀란코비치는 포로 수용소의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구의 궤도, 자전축 기울기, 그리고 세차 운동의 미세한 변화가 수만 년에 걸친 기후 변화, 즉 빙하기와 간빙기를 만들어낸다는 혁신적인 이론을 완성해 나갔다. 이 위대한 이론이 담긴 그의 역작 지구 일사량의 정전과 빙하시대 문제에 대한 적용, 1941년 출간된 논문이자 책이다. 이 책에서 밀란코비치는 지구의 궤도 이심률, 타원형 궤도의 변화, 자전축 기울기, 그리고 세찰 운동 등 세 가지 천문학적 요인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일사량의 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계산했고 이 주기적인 일사량의 변화가 바로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지구의 궤도와 자전축의 주기적인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밀란코비치 주기 이론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했다. 그곳에서 박사는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방정식이 바로 이 설계자가 남긴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수학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생명과 창조의 의미를 해독했고 피라미드가 달을 조종하는 거대한 리모컨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설계자는 이 피라미드를 통해 달의 궤도와 자전축을 미세하게 조절함으로써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하고 자신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달은 우연한 천체가 아니라
설계자가 지구를 테라포밍하기 위해 완벽한 궤도에 배치한 거대한 우주적 설계였다. 그 순간 밀란코비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계기일식의 완벽한 일치, 지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크기, 그리고 조속 고정 현상 등 달의 신비로운 특징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달의 미스터리.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달. 그런데 달은 지구의 위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크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보면 위성은 모행성의 작은 점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달은 다르다. 달은 행성인 수성이나 외소행성인 명왕성보다도 더 거대하다. 마치 홀로 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덩치가 큰 존재다.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달을 지구의 단순한 위성이 아닌 하나의 짝을 이루는 이중 행성으로 여기기도 한다. 달의 궤도에는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듯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태양은 달보다 400배나 크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도 달까지의 거리보다 400배나 멀다. 이 완벽한 비율 덕분에 달은 때때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라는 경이로운 현상을 연출한다. 게다가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약 23.5도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여 지구의 기후가 극심한 변화 없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가장 유용한 음모론 중 하나는 달이 외계인들의 전초기지라는 것이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접근했을 때 우주인들이 정체 모를 비행물체를 보았다는 증언이 이 주장의 시작이 되었다. 또한 달 표면의 일부 크레이터는 자연적인 충돌 흔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어 내부에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낳는다. 이 모든 미스터리는 달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구 궤도에 배치된 인공 구조물이며 그 주인은 바로 외계인일 것이라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은 하이점프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남극으로 향했다. 공식적인 작전 목적은 군사훈련과 과학탐사였지만 일각에서는 그들이 나치가 남긴 크리스탈 피라미드와 관련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남극으로 갔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드 제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퇴각을 결정하며 작전은 완벽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년 뒤에 그는 다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남극으로 향했다. 미 정부는 남극에 뭔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첩보에 알려진 나치의 비밀기지 211을 찾아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곳에는 나치 대신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소련 역시 피라미드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었다. 피라미드 안에서 소련군의 선제 공격으로 전투가 벌어졌고 미국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련군은 이미 남극의 보스토크 지역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킨 뒤였다. 미군이 점령한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중 그들은 마침내 소련이 보스토크로 향한 이유를 알게 됐다. 피라미드 아래의 거대한 공동이 바로 보스토크 지역의 거대한 지하 호수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라미드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이 호수가 바로 피라미드의 에너지원이자 심장이었다. 미군은 소련군이 대규모 기지를 건설한 보스토크 기지를 함부로 넘볼 수 없었고 이는 마치 배터리 없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같았다. 미국 역시 연구를 통해 피라미드의 심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피라미드라는 외계 기술을 온전히 손에 넣기 위해서는 결국 보스토크 호수를 차지해야만 했던 것이다. 보스토크 호수. 보스토크 호수는 남극의 얼음 아래 무려 4km가 넘는 깊이에 숨겨진 신비로운 장소다. 흥미롭게도 보스토크 호수의 존재는 이미 소련이 1960년대에 발견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소련이 해체된 199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러시아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 존재가 세상에 공개됐다. 그곳은 수천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거대한 빙하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물이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곳의 물은 지구상 다른 호수보다 산소가 무려 50배나 더 많은 초고농도 산소 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이곳에서는 미지의 미생물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호수가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호수 아래 거대한 외계 문명의 흔적이 잠들어 있으며 이 거대한 호수는 사실 남극의 비밀 피라미드와 연결된 에너지원이자 거대한 테라포밍 엔진의 심장이라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발견한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하이점프 작전과 비밀기지 건설을 통해 치열하게 싸운 것도 바로 이 호수의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이 호수가 인류에게 알려진 단순한 빙조호가 아니라 외계의 기술을 담고 있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라고 믿고 있다. 미국이 남극에 그토록 집촉했던 이유, 그들은 나치가 발견한 피라미드가 단순한 비밀기지가 아닌 지구를 조종하는 외계의 조정관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지구의 빙하기를 조절하고 달의 궤도를 설계한 설계자들은 남극에 본거지를 둔 것이 아니라 바로 달에 기지를 두고 지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 미국은 보스토크 호수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설계자들의 진짜 본거지인 달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달의 기지를 건설하여 지구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존재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들이 남겨놓은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우주개발 경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외계 기술을 먼저 손에 넣으려는 양국의 치열한 암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목표인 달에 도착했다. 닐과 버즈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나는 홀로 사령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돌고 있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고독이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달의 뒤면을 지날 때마다 지구와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는 데드존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깊고 낮은 진동을 감지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깨어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이었다. 이 소리는 너무나 미세해서 지구에선 절대 감지할 수 없지만 나는 온몸으로 그 진동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달은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계라는 것을. 달의 뒷면, 외계인의 비밀기지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같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달이지만 달은 지구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뒷면을 가지고 있다. 인류는 오직 탐사선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달 뒷면의 우주기지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외계의 존재가 비밀기지를 숨겨놓았다는 음모론이다. 이 기지는 인류의 감시를 피해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주기와 자전하는 주기가 같아서 우리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 보게 된다. 바로 조석 고정, 타이덜 로킹이라는 현상 때문인데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외계 설계자들이 자신들의 기지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달의 궤도를 조작하여 인류의 시선에서 영원히 숨겨놓았다는 것이다. 이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주장들이 있다. 달 뒷면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기하학적 구조물이나 피라미드 형태의 그림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달 표면의 일부 크레이터는 자연적인 충돌 흔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어 내부에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낳는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접근했을 때 우주인들이 정체 모를 비행물체를 보거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무전 신호를 수신했다는 증언들도 있다. 이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달이 단순한 바위가 아닌 거대한 기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모든 미스테리는 달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구 궤도에 배치된 인공 구조물이며 그 주인은 바로 외계인일 것이라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나의 진짜 임무는 달의 뒷면을 지날 때마다 이 미스터리한 진동과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의 발자국은 인류에게 공개된 임무였지만 나의 외로운 궤도 비행이야말로 인류의 운명을 진 진짜 임무였던 것이다. 지구와 완전히 단절된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자 동시에 인류의 운명을 쥔 미스터리 열쇠를 쥐고 있었다.
마이클 콜린스는 1930년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다. 미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한 그는 1963년 나사의 세 번째 우주비행사 그룹에 선발되었다. 그의 첫 우주비행은 1966년의 제미니 10호 임무였으며 그는 이 임무에서 인류 최초로 한 번의 비행에서 두 번의 우주유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록을 남겼다. 그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폴로 11호 임무에서 사령선 조종사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착륙했을 때 콜린스는 홀로 사령선에 타고 달의 궤도를 돌며 그들을 기다렸다. 그는 달에 발을 딛지 않은 유일한 아폴로 11호 우주인이었으며 약 21시간 30분 동안 혼자 고독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사령선이 달의 뒷면으로 넘어갈 때마다 지구와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는 약 48분씩의 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은 그에게 80억 인류 중 오직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1970년 나사를 은퇴한 후 국립항공우주박물관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우주와 관련된 일에 헌신하였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대중에게 알려진 그의 삶 이면에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린스는 단순히 조종사가 아니었다고 말이다. 그는 달 탐사 임무를 틈타 외계의 기술을 해독하기 위해 선발된 그림자 요원이었다. 닐과 버즈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딘 후 그는 혼자 사령선에 남아 달의 뒷면을 지날 때마다 깊고 낮은 진동과 신비로운 신호를 감지하였다. 이 진동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살아있는 기계인 달이 깨어나는 소리였으며 그가 포착한 신호는 외계의 설계자들이 남긴 운용 매뉴얼이었다. 콜린스는 자신이 인류의 승리의 순간에 선 것이 아니라 외계 존재의 거대한 계획에 발을 들여놓은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남극의 크리스탈 피라미드와 밀란 쿠비치의 방정식과 달이 지구의 빙하기를 조절하는 거대한 테라포밍 엔진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홀로 마주하였다. 콜린스는 이 모든 진실을 짊어진 채 지구로 귀환했으며 인류에게는 영웅으로 남았지만 자신은 인류의 운명을 쥔 고독한 증인이 되었다. 그의 일기장과 기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셈이다. 그의 일기는 여기서 끝이 나 있었다. 이곳이 정말 그의 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최근 레딧에서 나치의 후손인 듯한 인물이 쓴 남극 피라미드에 관한 글을 보고 이게 정말 마이클 콜린스의 일기일지 모른다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때 미스터리 박스에서 나왔던 낡은 카메라가 떠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래된 필름을 현상해 보았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 담겨 있었다. 달의 뒷면.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구조물들과 알 수 없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진들을 보는 순간 일기장의 내용이 단순한 허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